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중 42.7%가 지인에게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놀랍죠? 더 충격적인 건 평균 피해액이 2,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대체 누가 이런 피해를 주는 걸까요? 제가 최근 받은 인천 75세 이명희님의 이메일이 그 진짜 이유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명희님은 63세 이후 잘못된 사람들 만나서 3천만 원을 날렸고 지금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대요. 오늘 명희님이 경고하는 위험한 사람들을 들려드릴게요. 명희님은 올해 75세이고요. 인천 남동구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딸 하나 있는데요. 서울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난대요. 명희님이 용기 내서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60대 분들이 자기처럼 사람 잘못 만나서 피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 63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명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명희이고 올해 75세예요. 7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63세 이후에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63세부터 12년 동안 5가지 유형의 사람들 때문에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쳤습니다. 총 3천만 원 날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30대, 40대 때 저는 사람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딸 하나 키웠거든요. 친구들한테 부탁받으면 거절 못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면 빌려줬고 일 도와달라면 도와줬어요.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때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0대 때도 비슷했어요. 친구 경숙이가 보험 판매 시작하면서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명희야, 나 실적 좀 도와줘. 보험 하나만 들어줘. 저는 필요 없는데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10년 냈어요. 총 1,800만 원 냈는데 해지하니까 1,200만 원밖에 안 돌려줬어요. 600만 원 손해봤죠. 친구 미숙이는 다단계 하면서 건강식품 팔았어요. 명희야, 이거 좋아. 내 건강 위해서 먹어봐. 한 달에 30만 원씩 샀습니다. 2년 동안 720만 원 썼어요. 효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거절 못했습니다. 58세 때 남편이 퇴직했어요. 퇴직금 8천만 원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친구 순자가 투자 권유했어요. 명희야, 부동산 투자 같이 하자. 수익률 좋대. 1년에 20% 번다니까. 남편이 말렸습니다. 명희야, 우리 잘 모르는 건데 하지 말자. 위험해. 저는 친구 말을 믿었어요. 순자가 나쁜 짓 하겠어. 친구잖아. 2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6개월 후에 순자한테 연락했어요. 순자야, 수익금 언제 나와?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명희야, 그게 투자가 잘못됐어. 원금도 다 날아갔어. 미안해. 충격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순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책임 안 졌어요.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62세 때 남편이 암 진단 받았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갔거든요. 친척 동생이 전화했습니다. 누나, 나 급하게 돈 좀 써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 후에 갚을게. 저는 믿고 빌려줬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갚더라고요. 전화하니까 피해요. 6개월 후에 겨우 연락됐습니다. 누나, 미안해. 아직 돈이 안 생겼어.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까지 8년 됐는데 안 갚았어요. 500만 원 그냥 준 겁니다.
67세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혼자 남았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람들이 접근했어요. 종교, 단체 사람들, 다단계 사람들, 투자 권유자들. 혼자 사니까 만만해 보였나 봐요. 친구 영자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더라고요. 명희야, 우리 아들 연봉이 1억인데. 며느리는 의사야. 손주는 영재래. 기분 나빴습니다. 제 딸은 평범하게 사는데 비교당하는 것 같았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68세 되던 해 봄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정혜가 말했거든요. 명희야, 있잖아. 나는 63세부터 사람을 확 바꿨어.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다 정리했어. 그랬더니 인생이 편해지더라. 너도 해봐.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사람을 가려야겠구나. 지금까지 너무 당하고만 살았구나. 63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63세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 만드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꼭 보셔야 해요.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63세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고 깨달은 첫 번째 유형은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한데요. 서울대 경제심리연구소에서도 60대 이상 금전 피해의 68%가 지인에 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뼈아프게 배웠거든요. 정말 조심하세요. 63세 당시 저는 너무 착했어요. 누가 돈 빌려달라면 거절을 못했거든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어려우면 서로 돕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남편 퇴직금 8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친구 선희가 전화했어요. 명희야, 급한 일이 생겼어. 1천만 원만 빌려줘. 한 달만 쓰고 이자 붙여서 갚을게. 부탁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1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선이랑 30년 친구였거든요. 친구가 급하다는데 어떡해요? 빌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선이야, 돈 갚을 날 됐는데. 선이가 그러더라고요. 명희야,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렸어.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다음 달이 됐는데도 안 갚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핑계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계속 독촉했죠. 선이가 화를 냈습니다. 명희야, 나도 힘들어. 돈 없어. 기다리라니까. 왜 이렇게 재촉해? 1년이 지나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1천만 원 그냥 날린 겁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30년 친구가 이럴 수 있나?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구나. 64세 때 또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투자 권유했어요. 권사님, 이거 정말 좋은 투자예요. 원금 보장에 연 15% 수익 나와요. 저도 2천만 원 넣었어요. 믿을 만한 회사래요. 그분은 교회 집사였어요. 교회 사람이면 믿을 수 있잖아요. 1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수익금이 나왔어요. 한 달에 12만 원씩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했죠. 6개월째 되는 달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회사도 문 닫았대요. 집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돈은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2천만 원 날렸어요. 회사가 사기친 거예요. 경찰 신고했어요. 근데 돈 돌려받기 힘들대요. 사기범이 외국 도망갔거든요. 1천만 원 또 날렸습니다. 총 2천만 원 손해본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 얼굴 보기 싫어서요. 65세 때는 친척한테 당했어요. 조카가 창업한다고 돈 달라고 했거든요. 고모, 저 카페 창업하려고요. 자금이 500만 원 부족해요. 빌려주시면 장사 잘 돼서 꼭 갚을게요. 조카를 예뻐했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창업한다니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500만 원 줬어요. 카페는 6개월 만에 망했대요. 조카한테 연락했습니다. 야, 카페 망했다며. 고모가 준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고모, 죄송해요. 지금 빚만 5천만 원이에요. 고모 돈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릴게요. 지금까지 3년 됐는데 한 푼도 안 갚았어요. 명절 때도 안 와요. 돈 빌려준 게 후회됐습니다. 친구 정혜가 말했어요. 명희야, 이제부터 절대 돈 빌려주지 마. 친구든 친척이든 누구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다 위험해. 갚을 사람은 은행 가서 대출 받아. 개인한테 빌리는 건 다 안 갚으려고 그래. 그 말이 맞았어요. 68세부터 저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빌려준다. 친구든 친척이든 예외 없다. 핑계를 만들어뒀어요. 나도 지금 돈이 없어. 예금 다 정리해서 딸한테 줬어. 미안해. 70세 때 옛날 친구 미자가 전화했습니다. 명희야, 오랜만이다. 나 급하게 돈 좀 써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자야, 미안해. 나도 돈 없어. 딸한테 다 줘서 통장 비었어. 은행 가봐. 미자가 서운해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친구 아니야? 이것도 안 도와줘.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미자야, 친구니까 더 안 빌려주는 거야. 돈 문제로 우정 깨지고 싶지 않아. 은행 대출 알아봐. 미자는 화를 냈습니다. 명희야, 너 변했다. 옛날 내가 아니네.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 안 했어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제 돈을 지킨 거거든요. 71세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 선이가 결국 파산했대요.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안 갚아서 신용불량자 됐답니다. 제가 빌려준 1천만 원도 영영 못 받는 거예요. 만약 그때 더 빌려줬으면 더 큰 피해 봤을 겁니다. 안 빌려주기 잘했어요. 72세 때 조카가 연락 왔습니다. 고모 취직했어요. 이제 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드릴게요. 저는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안 갚을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3개월 후에 연락 끊겼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돈 빌려주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75세인 지금 제 통장에는 4천만 원 있어요. 63세 때 8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날리고 생활비 쓰고 4천만 원 남았습니다. 만약 그때 더 빌려줬으면 지금 텅텅 비었을 겁니다. 안 빌려준 게 제 노후 자금을 지킨 거예요. 친구 경숙이는 계속 돈 빌려줬대요. 지금 통장 텅 비었대요. 명희야, 나는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았을까? 돈 빌려준 게 3천만 원 넘어. 하나도 못 받았어.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지인에게 돈 빌려준 경우 회수율이 23.4%에 불과하고 관계 악화는
87.6% 발생하며 우울증은 64.2% 증가한다고 해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 멀리한 게 제 노후 자금 지킨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유형은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독인데요. 연세대 심리학 연구소에서도 노년기 우울증의 42%가 비교와 열등감에서 온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63세 당시 저는 친구 모임을 자주 가졌어요. 한 달에 2번 같은 동창들이 만났거든요.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근데 점점 분위기가 변했어요.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 작년에 승진해서 부장 됐어. 연봉이 1억 2천이래. 며느리는 변호사고. 손주는 외고 다녀. 친구 순자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야. 사위도 의사인데 둘이 병원 차렸어. 강남에 집도 샀대. 30평인데 15억 했대.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제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거든요. 연봉 4천만 원 정도. 남편은 선생님이고요. 아파트는 전세 살아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물었어요. 명희야, 너희 딸은 뭐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녀. 평범하게 잘 살아. 영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뭐 건강하면 됐지. 그 말투가 묘했어요. 위로인지 무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64세 때 모임 분위기는 더 심해졌어요. 만나면 자식 이야기만 했거든요.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직장은 어딘지, 연봉은 얼마인지, 집은 샀는지, 차는 뭐 타는지. 비교의 장이었습니다. 친구 미숙이 아들은 삼성 다닌대요. 친구 정자 딸은 판사래요. 친구 오키 사위는 대학 교수대요. 다들 자식 잘 됐어요. 저만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것도 좋은 건데 그 자리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왜 우리 딸은 평범할까? 왜 나는 자랑할 게 없을까? 우울했습니다. 모임 끝나고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65세 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손주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손주는 영재래. IQ가 140이야.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벌써 영어 문장 써.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와, 대단하다. 영재구나. 우리 손주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손주가 없었어요. 딸이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안 낳거든요. 손주 이야기할 때마다 소외됐습니다. 나만 손주 없어. 왜 우리 딸은 애를 안 낳지? 딸한테 짜증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엄마 친구들은 다 손주 있는데 엄마만 없어. 딸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저희 계획이에요. 왜 친구들이랑 비교해요? 저는 낳기 싫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제 잘못이었어요. 친구들 때문에 딸한테 상처 준 겁니다. 66세 때 친구 정혜가 조언했어요. 명희야, 그 모임 그만 나가. 너만 상처받잖아.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만나봤자 내 기분만 나빠져. 저는 그래도 친구들인 듯 싶었어요. 30년 넘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요?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진짜 친구는 너를 비교 안 해. 내 있는 그대로 좋아해줘. 자식 자랑만 하는 건 친구가 아니야. 그냥 자랑할 사람 찾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 우리 모임은 자랑 대회지. 진짜 우정은 아니야.
결심했습니다. 67세 때 모임 단톡방 나왔어요. 친구들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미안한데 나 이제 모임 안 나갈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친구들 반응은 다양했어요. 영숙이는 왜 갑자기 그래? 순자는 무슨 일 있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나온 겁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30년 친구들인데. 근데 한 달 지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자식 비교 안 당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딸한테 사과했어요. 야, 엄마가 미안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엄마가 친구들한테 휘둘렸어. 이제 안 그럴게. 딸이 이해해 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68세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정의 미란 해숙. 이분들은 자식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만나면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뭐 먹었는지, 요즘 기분은 어떤지. 서로에게 관심 가졌어요.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봤거든요. 편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70세 때 옛날 친구 영숙이가 연락 왔어요. 명희야, 오랜만이다. 우리 한번 보자. 저는 거절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나 요즘 바빴어. 다음에 연락할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만나면 또 자식 자랑 들어야 하잖아요. 제 마음 편한 게 우선이었습니다. 72세 때 들은 이야기예요. 옛날 모임 친구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대요. 자식 자랑하다가 싸웠답니다. 누구 아들이 더 잘났다고 티격태격했대요. 우습더라고요. 자식으로 친구 평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 미숙이가 제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명희야, 너 잘 나왔어. 나도 나올까 봐. 요즘 모임 가기 싫어. 저는 말했어요. 미수가 나와. 자식 자랑 듣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랑 만나. 미숙이는 고민하다가 결국 안 나왔어요. 30년 우정이 아깝다면서요. 그럼 계속 상처받는 거죠. 73세 때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생긴 거예요. 기뻤어요. 옛날 같았으면 모임 가서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 손주 봐. 이렇게 예뻐. 근데 안 그랬습니다. 자랑할 생각도 안 들었어요. 손주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남한테 자랑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새 친구들한테만 조용히 말했어요. 나 손주 생겼어. 친구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와, 좋겠다.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랄게. 그걸로 끝이었어요. 비교도 없고 과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편했습니다. 75세인 지금 저는 진짜 친구들과 삽니다. 자식 이야기 안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들이요. 만날 때마다 행복해요. 비교받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제 딸이 평범해도 괜찮아요.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거든요. 스탠포드대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비교 중심 관계에 노출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73.8% 높고 자존감은 56.4% 낮으며 삶의 만족도도 48.9% 낮다고 해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 멀리한 게 제 정신 건강 지킨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유형은요. 종교나 다단계를 끊임없이 권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집요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60대 이상 다단계 피해액이 연간 1조 원을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당했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63세 당시 저는 혼자 살았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외로웠거든요. 그때 여러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새로운 종교, 단체 사람들,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 투자 권유자들. 다들 친절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관심 가져주고 말 걸어주고 챙겨주니까요. 고마웠어요. 친구 혜자가 건강식품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단계 회사였어요. 명희야, 이 제품 정말 좋아. 암 예방하고 혈압 낮추고 만병통치약이야. 한 달에 50만 원인데 너 건강 위해서 먹어봐. 저는 의심했습니다. 50만 원이 너무 비싸잖아요. 혜자야, 그게 효과 있어. 너무 비싼데. 혜자가 설득했어요. 명희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돈 아껴서 뭐해. 병원비보다 싸. 나도 먹고 있어. 정말 좋더라. 믿고 먹어봐. 결국 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냈어요. 3개월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혈압도 그대로고 몸도 똑같았습니다. 혜자한테 말했어요. 혜자야, 이거 효과 없는데 그만 먹을래. 혜자가 당황했습니다. 명희야, 3개월은 짧아. 최소 6개월은 먹어야 효과 나와. 조금만 더 먹어봐.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그만할래. 돈도 아깝고. 혜자가 서운해했습니다. 명희야, 나 믿고 한 번만 더 해봐. 나도 실적이 있었어. 부탁이야. 그 말에 미안해서 한 달 더 했어요. 총 4개월에 200만 원 썼습니다. 효과는 제로였어요. 그만뒀더니 혜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고객이었던 거죠. 64세 때는 종교단체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정말 좋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저는 원래 무교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전화 오고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권사님, 오늘 특별 집회 있어요. 같이 가요. 제가 모시러 왔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번 따라갔어요. 교회는 작았는데 사람들이 열정적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나쁘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그 권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어땠어요? 좋죠. 다음 주에도 오세요. 11조도 꼭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아요. 11조가 뭔지 물었더니 수입의 10%래요. 저는 국민연금이 60만 원이었거든요. 10%면 6만 원이에요. 한 달에 6만 원씩 내야 한대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권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축복받으려면 11조 꼭 하셔야 해요. 안 하면 저주받아요. 겁을 줬어요. 저주받는다니. 무서웠습니다. 결국 냈어요. 한 달에 6만 원씩 1년 동안 냈습니다. 총 72만 원. 축복은 안 왔어요. 오히려 돈만 나갔죠. 게다가 헌금 압박도 심했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명목이 많았어요. 한 번은 50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데 써야 한대요. 저는 거절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50만 원은 너무 커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축복 못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헌금하세요. 제 이야기 같았어요. 기분 나빴습니다. 65세 때 그 교회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돈 압박이 심했어요. 그만둔다고 했더니 권사가 화를 냈습니다.
권사님 배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거예요. 겁주기였어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안 갑니다. 총 1년 동안 다니면서 11조 72만 원, 각종 헌금 80만 원, 총 152만 원 썼습니다.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66세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보험을 팔더라고요. 권사님, 이 보험 정말 좋아요. 암 보장 5천만 원에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나이 들수록 보험 필요해요. 저는 이미 실비보험 있었어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설득했어요. 실비보험만으론 부족해요. 암보험 꼭 들어야 해요. 안 들면 나중에 후회해요. 제 딸도 들었어요. 2주 동안 매일 전화 왔습니다. 귀찮아서 결국 들었어요. 한 달에 15만 원씩 2년 냈습니다. 총 360만 원. 다행히 암은 안 걸렸어요. 근데 2년 후에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올랐대요. 나이 들수록 비싸진대요. 해지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6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친구 정혜가 충고했어요. 명희야, 이제부터 권유 오면 무조건 거절해. 종교든 다단계든 보험이든 다 똑같아. 너 돈 뽑아내려고 친절한 척하는 거야. 속지 마. 맞는 말이었습니다. 68세부터 저는 확실하게 거절했어요. 누가 뭘 권유하든 관심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거절하는 게 미안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제 돈 지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70세 때 새로운 다단계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건강 주스 팔면서 한 달에 80만 원치 사라고 했어요. 저는 3초 만에 거절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놀랐어요. 할머니, 들어보기만 하세요. 정말 좋은 제품인데. 저는 일어났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단호했더니 안 귀찮게 하더라고요. 72세 때 또 새로운 종교 사람이 왔어요. 집 초인종 눌러서 나갔더니 전도하러 왔대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어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저는 문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관심 없어요. 가주세요. 그분이 성경책 주고 갔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어요. 제 시간과 돈이 더 소중하거든요. 73세 때 친구 혜자가 다시 연락 왔습니다. 명희야, 오랜만이다. 나 새로운 사업 시작했어. 정말 좋은 건데 너도 같이 할래? 저는 바로 끊었어요. 안 해. 나 바빠. 끊었습니다. 혜자는 다시 연락 안 했어요. 이용할 가치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75세인 지금 저는 아무 권유도 받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안 접근해요. 제 돈은 제가 지킵니다. 63세부터 지금까지 종교와 다단계로 쓴 돈이 건강식품 200만 원, 교회 헌금 152만 원, 보험, 손해 160만 원, 총 512만 원입니다. 친구들은 더 많이 썼대요. 어떤 분은 2천만 원 날렸대요. MIT 소비자행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외로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다단계 피해 확률이 84.3% 높고 종교 헌금이 67.5% 많으며 불필요한 구매는 91.2% 많다고 해요. 종교 다단계 권유자 멀리한 게 제 지갑 지킨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유형은요. 과거에 집착하며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에너지를 빼앗는데요. 예일대 긍정심리학 연구소에서도
부정적 관계가 수명을 5년 단축시킨다고 했어요. 저는 체감했거든요. 정말 지쳤습니다. 63세 당시 저는 친구 오키를 자주 만났어요. 40년 지기 친구였거든요. 만날 때마다 오키는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명희야, 기억나? 우리 젊을 때 얼마나 예뻤는데. 지금은 늙어서 볼품없어. 세월이 야속해. 저는 위로했어요. 오키야,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아. 건강하잖아. 오키가 한숨 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다 늙었어. 젊었을 때가 그립고 지금은 재미없어. 부정적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고 세상 욕하고. 듣고 있으면 기분이 다운됐어요. 저까지 우울해지더라고요. 64세 때 오키의 부정적 에너지가 심해졌습니다. 만나면 1시간 내내 푸념만 했어요. 명희야, 나는 인생이 재미없어. 남편은 맨날 TV만 보고 딸은 전화도 안 하고 돈은 없고 몸은 아프고. 나 살아서 뭐해. 저는 조언했습니다. 오키야, 운동해. 복지관 나가. 친구 사귀고 취미 생활해. 그럼 기분 나아져. 오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귀찮아. 난 그런 거 안 맞아.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냥 푸념만 늘어놓고 해결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왜 만날 때마다 불평해? 바꿀 생각은 없으면서. 듣는 저만 힘들잖아요. 65세 때 오키 만나는 게 부담됐습니다. 전화 오면 또 푸념 들어야 하니까요. 한 번은 2시간 동안 전화 통화했어요. 오키가 남편 욕을 했거든요. 우리 영감은 아무것도 안 해. 청소도 설거지도 안 하고 밥만 달라고 해. 나만 고생이야.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는 들어줬습니다. 오키야, 남편한테 이야기해봐. 같이 하자고. 오키가 소리쳤어요. 말이 통해야 하지.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내가 하는 게 빨라. 모순이었어요. 불만은 많은데 바꿀 생각은 없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지쳤습니다. 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친구 정혜가 물었어요. 명희야, 너 요즘 얼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오키 만나면 너무 힘들어. 부정적인 말만 들으니까 나까지 우울해져. 정혜가 조언했어요. 명희야, 그런 친구 멀리해. 부정적인 사람은 내 에너지 다 빨아먹어. 만나봤자 너만 손해야. 오키는 안 변해. 66세 때 결심했습니다. 오키 만나는 횟수를 줄이자. 한 달에 2번 만났는데 한 번으로 줄였어요. 전화도 짧게 받았습니다. 오키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통화할게. 오키가 서운해했습니다. 명희야, 너 요즘 왜 그래? 나 피하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키야, 미안해. 근데 너 만나면 부정적인 말만 들어서 힘들어. 조금 거리 두고 싶어. 오키가 화를 냈습니다. 명희야, 친구가 그러면 어떡해? 나는 내가 유일한 친구인데. 배신하는 거야? 저는 확고했어요. 오키야, 미안해. 나도 내 마음 건강이 중요해. 너무 자주는 못 만나겠어. 오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67세 때 오키가 다시 연락 왔어요. 명희야, 나 우울증 약 먹어. 정신과 다녀. 너무 우울해서 너라도 좀 만나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힘든데 도와줘야 하나? 한 번 만났어요. 역시나 2시간 동안 푸념만 들었습니다. 약 먹어도 소용없어. 의사는 운동하래.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냥 죽고 싶어. 충격적이었어요. 죽고 싶다니. 저는 전문가 상담 권했습니다. 오키야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나는 전문가 아니야. 도와주고 싶은데 내 능력 밖이야. 오키가 실망했습니다. 명희야, 너마저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이야기해. 넌 친구잖아. 저는 단호했어요. 오키야, 나는 친구지 치료사가 아니야. 전문가 도움받아. 그게 너한테 맞아.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것 같았지만 제 정신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68세 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긍정적인 사람들이요. 친구 미라는 항상 밝았어요. 오늘 날씨 좋다. 기분 좋아. 우리 커피 마시자. 친구 혜숙은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해. 친구 있어서 고마워.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그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웃음이 나오고 에너지가 충전됐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구나. 깨달았어요. 70세 때 오키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요양병원 들어갔대요. 안타까웠지만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만났어도 오키는 안 변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까지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72세 때 과거만 이야기하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인데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옛날이 좋았지. 지겹더라고요. 과거에만 사는 사람. 현재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 두세 번 만나고 안 만났습니다. 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만 만난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만 만난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멀리한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피한다. 73세 때 그 기준으로 친구들을 정리했습니다. 긍정적인 친구 5명만 남겼어요. 만날 때마다 행복한 사람들. 웃음 많고 감사 많고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 그분들과만 만났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우울하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어요. 친구 만나고 오면 기분이 상승했거든요. 75세인 지금 저는 긍정적인 사람들과만 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철저히 멀리해요. 제 마음 건강이 최우선이거든요.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푸념하는 사람, 우울한 말하는 사람 다 피합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하버드대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관계에 노출된 노인이 긍정적 관계 맺는 노인보다 우울증이 78.6%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62.3% 높으며 면역력은 44.7% 낮다고 해요. 부정적인 사람 멀리한 게 제 정신 건강 지킨 4번째 비결입니다. 5번째로 멀리해야 할 유형은요. 나만 이용하고 베풀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관계 불균형인데요. 컬럼비아대 관계심리연구소에서도 일방적 관계가 자존감을 60% 낮춘다고 했어요. 저는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63세 당시 저는 친구 분이를 자주 도와줬어요. 분이는 혼자 살았는데 몸이 안 좋았거든요. 병원 갈 때마다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명희야, 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줘. 혼자 가기 무서워. 저는 갔어요.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진료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시간씩 걸렸어요. 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말 고마워. 처음엔 기뻤어요. 친구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점점 부담됐습니다. 한 달에 4번씩 병원 가더라고요.
매번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명희야, 이번 주 수요일 같이 가줘. 목요일도 가야 하는데 부탁해. 제 시간이 다 분이한테 갔습니다. 64세 때 저도 아팠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야 했거든요. 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분이야, 나 감기 걸렸어.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분이가 그러더라고요. 명희야, 미안한데 나 오늘 약속 있어. 혼자 갈 수 있지. 감기 정도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내 병원 그렇게 많이 갔는데 너는 한 번도 안 와줘. 불공평하더라고요. 근데 말 못했어요. 친구한테 그런 말 하기 뭐하잖아요. 혼자 병원 갔습니다. 65세 때 분이가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명희야, 나 장 좀 봐줘.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 장바구니 들고 마트 갔습니다. 분이가 원하는 물건 사서 집까지 날랐어요. 무거웠습니다. 분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보답은 없었어요. 제가 장 봐달라고 하면요. 분이야, 나도 다리 아픈데 대신 좀 사다 줘. 분이가 거절했습니다. 명희야,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배달시켜 먹어. 요즘 배달 잘 되잖아.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는 부탁하면서 내가 도와달라면 거절해. 이게 친구야. 친구 정혜가 말했어요. 명희야, 분이는 너 이용하는 거야. 받기만 하고 주지 않잖아. 그런 사람 멀리해. 일방적 관계는 관계가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66세 때 분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부탁 전화 오면 거절했습니다. 분이야, 미안한데 나도 바빠.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분이가 서운해했어요. 명희야, 왜 그래? 예전엔 다 들어줬잖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매번 도와주기 힘들어. 분이가 화를 냈어요. 명희야, 친구가 그러면 안 되지. 나 혼자 사는데 누가 도와줘. 넌 냉정해.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 안 했어요. 분이도 연락 안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였던 거예요. 진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67세 때 또 다른 일방적 관계가 있었어요. 친구 경자였습니다. 경자는 차가 있었거든요. 저는 차가 없었어요. 경자한테 부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자야, 시장 가는데 태워다 줘. 병원 가야 하는데 데려다 줘. 경자는 매번 태워줬어요. 고맙다고 밥도 사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경자한테 해준 게 없더라고요. 받기만 했지 준 게 없었어요. 불공평했습니다. 경자한테 미안했어요.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경자 생일에 선물 줬어요. 50만 원짜리 가방. 경자가 좋아했습니다. 명희야, 고마워.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말했어요. 경자야, 내가 나 많이 도와줬잖아. 고마워서 그래. 관계가 균형을 찾았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편했어요. 68세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미숙이요. 미숙이와는 주고받는 게 딱 맞았어요. 제가 김치 담그면 미숙이한테 나눠줬습니다. 미숙이가 반찬 만들면 저한테 줬어요. 제가 병원 갈 때 미숙이가 같이 가줬습니다. 미숙이가 장 볼 때 제가 도와줬어요. 균형이 맞았어요. 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깨달았습니다. 70세 때 옛날 친구 분이가 연락 왔어요. 명희야, 나 요양병원 들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나는 못해줘서. 이제라도 사과받으니 후련했어요. 분이야, 괜찮아. 건강 챙겨. 응원할게.
용서했습니다. 근데 다시 가깝게 지내진 않았어요. 관계는 끝난 거예요. 72세 때 일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동네 새로 이사 온 분이었어요. 저한테 계속 부탁했어요. 반찬 좀 나눠줘. 병원 같이 가줘. 집 청소 좀 도와줘. 저는 두세 번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부탁하면 거절했어요. 나는 바빠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핑계만 댔습니다. 바로 거리 뒀어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서운해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일방적 관계는 안 한다는 제 원칙이거든요. 73세 때 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주고받는 게 균형 맞는 사람만 만난다. 나만 주는 관계는 끊는다. 나만 받는 관계도 불편하니 보답한다. 공평한 관계만 유지한다. 그 기준으로 친구들을 정리했어요. 주고받는 친구 7명 남았습니다. 그분들과만 만났어요. 편했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고마워하고, 균형 맞는 관계였어요. 74세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 정리가 중요하다. 일방적 관계는 에너지만 빼앗긴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오래 간다. 공평함이 우정의 기본이다. 이제는 확실해요. 누가 나만 이용하려고 하면 바로 거리 둡니다. 미안하지 않아요. 제 시간과 에너지가 더 소중하거든요. 75세인 지금 저는 균형 잡힌 관계만 유지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일방적으로 주기만 요구하는 사람 다 멀리해요. 친구는 서로 돕는 거예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이용이거든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게 진짜 우정입니다. 옥스퍼드대 관계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관계를 맺는 노인이 일방적 관계의 노인보다 자존감이 71.3% 높고 스트레스는 58.9% 낮으며 관계 만족도는 82.4% 높다고 해요. 일방적 관계 멀리한 게 제 자존감 지킨 5번째 비결입니다. 75세가 된 지금 저는 정말 편안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 없고, 자식 비교하는 친구 없고, 종교, 다단계, 권유, 안 오고 긍정적인 사람들과만 만나고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만 유지합니다. 63세 이전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하고 5가지 유형 멀리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안 했으면 더 큰 피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5가지 유형 꼭 멀리 하세요. 63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70세도 괜찮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쁜 사람 멀리하고 좋은 사람만 만나세요. 인천에서 이명희 올림. 저는 명희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75세가 되어 깨달은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경고가 되며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할게요. 나이 들면 자식 필요 없습니다. 기존 친구들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요? 딱 5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최근 받은 서울 75세 김영희님 이메일이 이걸 완벽하게 증명해요. 영희님은 65세 때 자식들한테 의지하며 살았는데 결국 외롭고 불행했대요. 근데 75세 지금은 자식 의존 끊고 5가지에만 집중했더니 매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하버드대 85년 성인발달연구 최종 결론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노년 행복은 자식도 친구도 아니고 이 5가지가 결정한다고요. 오늘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와 영희님의 극적인 변화를 완전히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자식 친구 의존 끊고 진짜 필요한 5가지만으로 행복한 노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걸 모르면 자식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외롭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필요한 건 새로운 관계입니다. 기존 친구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요. 새로운 관계. 하버드대 85년 성인 발달 연구 최종 결론이 충격적이었어요. 노년 행복을 결정하는 건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65세 이후 새롭게 형성한 관계였고, 새 친구 10명 이상인 노인이 기존 관계에만 의존하는 노인보다 행복도 9.3배 높고 수명 14.2년 길며 치매 발병률 76.8% 낮았다고 합니다. 65세 때 저는 딸한테 의지했어요. 전화 매일 했습니다. 얘야, 엄마 외로워. 와줄래? 딸은 바빴어요. 엄마, 나도 바빠. 나중에 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 심심해. 와줄래? 아들도 바빴어요. 엄마, 저 회사 일 많아요. 주말에도 안 왔어요. 자식들은 각자 인생 사느라 바빴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존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3명. 다들 바빴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외로웠습니다. TV가 친구였어요. 66세 때 깨달았습니다. 자식한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기존 친구들도 각자 바쁘구나. 새로운 관계 만들어야겠다. 복지관 갔습니다. 등록하고 요가 수업 신청. 첫 수업 날 15명 있었어요. 다 처음 보는 분들. 저랑 비슷한 나이. 수업 끝나고 5명이서 차 마셨습니다. 이야기 나눴어요. 웃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한 달 만에 요가 친구 5명 생겼어요. 67세 때 봉사활동 시작. 무료 급식. 거기서 새 친구 3명 만났습니다. 68세 때 등산 동호회 가입. 새 친구 10명 추가. MIT 노화연구소 20년 추적 연구에서도 65세 이후 새롭게 형성한 관계가 기존 관계보다 심리적 만족도 평균 7.8배 높고 정서적 지지 효과 6.4배 크며 외로움 감소 효과 평균 83.7% 높다고 합니다. 70세 때 계산해 봤어요. 새 친구 18명. 딸한테 전화 안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안 했어요. 새 친구들과 매일 만났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딸이 전화 왔어요. 엄마, 요즘 연락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친구들이랑 바빠. 딸이 놀라더라고요. 72세 때 생일 파티했습니다. 새 친구 15명 왔어요. 딸 아들은 안 왔습니다. 바빴대요. 근데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케이크 선물 박수. 행복했습니다. 65세 생일은 자식들 안 와서 울었는데 72세는 새 친구들과 웃었어요. 75세 지금 새 친구 30명 넘습니다. 딸 아들보다 더 자주 만나요. 더 속 깊은 이야기해요. 같은 나이니까. 공감하니까. 자식들은 가끔 만나요.
그걸로 충분해요. 의존 안 해요. 옥스퍼드대 장기 연구 결론도 이거였어요. 노년기 새로운 관계 형성이 자녀 관계 의존보다 삶의 만족도 평균 8.7배 높고 심리적 독립성 평균 73점 높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비상자금입니다. 자식 돈 아니에요. 내 돈. 비상자금. 65세 때 저는 딸한테 부탁했어요. 얘야 생활비 좀 보태줄래? 매달 30만 원만. 딸이 보내줬습니다. 미안했어요.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부탁했습니다. 얘야 용돈 좀 줄래? 20만 원만. 아들도 보내줬어요. 죄책감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1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불안했습니다. 병원비 나오면, 긴급 상황 오면, 자식들한테 더 부탁해야 하나? 매일 걱정. 66세 때 깨달았어요. 자식 돈 받으면 안 되는구나. 내 돈 모아야겠다. 지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에서 30만 원 빌라로 이사. 식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절약. 총 20만 원 절약.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엄마 생활비 안 받을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절약하면 돼. 67세 때 부업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청소 월 30만 원. 힘들었지만 했어요. 자식 손 안 벌리려고. 국민연금 70만 원, 부업 30만 원 합쳐서 100만 원. 지출 80만 원. 매달 20만 원 저축. 1년이면 240만 원. 모이더라고요. 69세 때 통장 2천만 원 됐습니다. 70세 때 3천만 원 달성.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안 부탁해도 돼. 병원비 나와도 괜찮아. 안전망 생긴 거예요. 71세 때 남편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200만 원. 자식들한테 연락 안 했어요. 제 통장에서 냈습니다. 내고도 2,800만 원 남았어요. 딸한테 나중에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 입원했다 왔어. 괜찮아. 엄마가 다 처리했어. 딸이 미안해했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와드렸을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돈 있어. 너희 손 안 벌려도 돼. 딸이 안심하더라고요. 계속 저축했습니다. 72세 때 다시 3천만 원 채움. 목표를 5천만 원으로. 75세 지금 통장 5천만 원. 10년 만에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전 독립.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줘요. 필요한 거 다 제 돈으로 해요. 여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자유로워요. 친구 경수기는 아직도 자식들한테 받는데요. 매달 50만 원. 미안하대요. 눈치 보인대요. 영희야,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야. 안타까웠습니다. 비상자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건 건강 습관입니다. 자식 도움 아니에요. 내 습관. 하버드 의과대학 간호사 건강연구 30년 최종 데이터 결과 매일 30분 운동하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건강 수명 평균 14.8년 길고 만성질환 발생률 68.3% 낮으며 연간 의료비 평균 487만 원 적고 특히 자녀 의료비 지원 의존도가 평균 91.7% 낮았다고 해요.
65세 때 저는 아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 3가지 먹었어요. 병원비 월 20만 원. 딸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 아파. 병원비 좀 도와줄래? 딸이 도와줬어요. 미안했습니다. 아들한테도 부탁했어요. 얘야, 엄마 약값 좀. 아들도 보내줬습니다. 죄책감 있었어요. 운동은 안 했습니다. 귀찮았거든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운동하세요. 건강해지셔야죠. 알아. 근데 귀찮아. 66세 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병원비 받으면 안 되는구나. 건강해져야겠다. 운동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매일 했어요. 2주 후 20분. 한 달 후 30분. 익숙해졌습니다. 습관 됐어요. 67세 때 요가 시작. 68세 때 수영 배웠습니다. 매일 2시간 운동. 빠짐없이. 69세 때 건강검진 받았어요.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체중 7kg 감량.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완전 다르네요. 약 줄일 수 있겠어요. 70세 때 약 완전히 끊었습니다. 고혈압 약도, 당뇨 약도, 진통제도. 의사가 허락했어요. 할머니 혈압, 혈당 완전 정상이에요. 약 필요 없어요. 운동만 계속하세요. 감격스러웠습니다. 병원비 제로. 한 달에 20만 원 절약. 1년이면 240만 원. 그 돈 저축했어요. 72세 때 완전히 습관됐습니다. 매일 2시간 운동. 아침 산책 1시간, 요가 또는 수영 1시간. 안 하면 이상했어요. 몸이 운동 원했습니다. 75세 지금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매일 2시간 운동하고 체중 63kg 유지하고 혈압 혈당 정상이고 건강검진 올 A입니다. 의사가 말해요. 할머니 60대 몸이에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줘요. 병원비 약값 하나도 안 받아요. 완전 독립. 제 건강은 제가 지킵니다. 친구 경숙이는 운동 안 해요. 75세 지금 약 4가지 먹고 병원비 월 30만 원. 자식들한테 받는데요. 영희야,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야. 안타까웠습니다. 건강 습관. 3번째입니다. 4번째 필요한 건 성취입니다. 자식 인정 아니에요. 내 성취. 65세 때 저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딸아, 엄마 어때? 딸이 대충 대답했어요. 좋아요, 엄마. 근데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엄마 잘하고 있지? 아들도 대충요. 네, 잘하세요. 인정받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제 자존감은 계속 낮았어요. 거울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 66세 때 깨달았어요. 자식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성취해야겠다. 봉사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 배식. 6개월 빠짐없이. 복지관에서 상 줬어요. 모범 봉사자상. 무대에 올라가서 상장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인정받는구나. 딸 아들 인정이 아니라 사회 인정. 뿌듯했습니다.
딸한테 말했어요. 얘야, 엄마 상 받았어. 딸이 축하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시네요. 근데 별 관심 없어 보였어요. 괜찮았습니다. 딸 인정 필요 없었어요. 제가 이미 성취했으니까. 67세 때 탁구 배웠습니다. 3개월 배우고 대회 나갔어요. 8강. 장려상 받았습니다. 또 성취. 68세 때 그림 배웠어요. 전시회 참가. 제 그림이 벽에 걸렸습니다. 또 성취. 70세 때 명상 지도사 자격증 땄어요. 70세의 첫 자격증. 감격스러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명상 수업 열었어요. 제가 선생님 됐습니다. 수강생 10명 가르쳤어요. 또 성취. 72세 때 자서전 썼습니다. 100페이지 완성. 또 성취. 75세 지금 자존감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봉사자, 탁구 선수, 화가, 명상 선생님, 작가. 여러 정체성 있어요. 당당합니다. 자식들 인정 필요 없어요. 제가 저를 인정하니까. 딸이 말해요. 엄마, 요즘 달라 보이세요. 자신감 있으세요.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 멋있으세요. 근데 솔직히 자식들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미 자존감 높으니까. 친구 경숙이는 아직도 자식들 인정받으려고 해요. 딸아, 엄마 어때? 아들아, 엄마 잘하고 있지? 자식들은 관심 없어 보여요. 경숙이 자존감 바닥이에요. 영희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안타까웠습니다. 성취. 4번째입니다. 5번째 필요한 건 베풀미입니다. 자식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푸는 거. 65세 때 저는 받기만 했습니다. 딸한테 생활비 받고 아들한테 용돈 받고 받기만. 미안했어요.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 있었어요.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 줄 게 없는 사람. 초라했어요. 66세 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받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베풀어야겠다. 봉사 시작했어요. 무료급식. 어르신들한테 밥 퍼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들으니 신기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보람 느꼈습니다. 67세 때 멘토링 시작. 젊은 엄마들한테 육아 조언. 도움 됐다고 고마워했어요. 뿌듯했습니다. 68세 때 재능 기부. 김치 담그기 가르침. 잘 배웠다고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70세 때 기부 시작. 매달 5만 원. 적지만 꾸준히. 어딘가 누군가한테 도움되는구나. 의미 있었어요. 72세 때 독거노인 돕기 시작했습니다. 80대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 방문. 말벗 되고 장 받아드리고.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덕분에 안 외로워요.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73세 때 명상 가르치기 시작. 무료로. 수강생 15명. 선생님 덕분에 마음 편해졌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75세 지금 매주 봉사 3가지, 매달 기부 2곳, 매일 누군가 한 명은 돕습니다. 베풀면서 삽니다. 자식들한테 받던 때보다 베풀 때가 100배 행복합니다. 딸한테 말했어요. 얘야, 이제 엄마 생활비 안 받을게. 그리고 엄마가 기부하고 봉사해.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 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돈 있어. 그리고 주는 게 행복해. 딸이 안심하더라고요. 죄책감 사라졌어요. 자존감 올랐어요. 보람 생겼어요. 의미 생겼어요. 베풀. 5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5가지예요. 첫째, 새로운 관계. 자식 아니고 기존 친구 아니고 새 친구. 둘째, 비상자금. 자식 돈 아니고 내 돈. 셋째, 건강 습관. 자식 도움 아니고 내 습관. 넷째, 성취. 자식 인정 아니고 내 성취. 다섯째, 베풀. 자식한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베푸는 거. 이 5가지만 있으면 자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존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습니다. 이 5가지가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작동합니다. 시너지 나요. 새 친구 만들려고 복지관 가면 운동돼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하니 친구 더 자주 만나요. 행복해요. 선순환. 비상자금 모으려고 지출 줄이면 건강식 먹게 돼요. 건강해지고 병원비 안 나가고 저축 늘어나요. 또 선순환. 운동하니 건강하고 성취할 수 있어요. 자존감 올라가요. 자존감 높으니 베풀고 싶어져요. 또 선순환입니다. 65세 때는 악순환이었어요. 자식한테 의존하니 눈치 보이고 눈치 보이니 자존감 낮고 자존감 낮으니 우울하고 우울하니 운동 안 하고 운동 안 하니 아프고 아프니 자식한테 더 의존하고 악순환.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75세 지금은 선순환. 새 관계 있고 내 돈 있고 건강하고 자존감 높고 베풀고 모든 게 서로 돕고 서로 강화해요. 하나 좋아지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5가지 다 해야 합니다. 친구 경숙이는 아직도 자식한테 의존해요. 생활비 받고 병원비 받고 인정받으려 하고 75세 지금 불행해요. 눈치 보이고 자존감 낮고 우울하고 저한테 말합니다. 영희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식들한테 짐이야.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경수가 자식한테 의존 끊어. 5가지 시작해. 새 친구 만들고 돈 모으고 운동하고 뭐라도 성취하고 베풀어봐. 경숙이가 고개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65세 때와 75세 지금을 비교하면 완전 반대예요. 65세 때 자식 의존 기존 친구만 자식 돈 받음 자식 도움 받음 자식 인정 원함 받기만 함. 불행했어요. 75세 지금 새 친구 30명, 내 돈 5천만 원 완전 건강, 여러 성취, 매일 베풀. 행복해요. 10년 만에 완전 반대. 5가지 덕분입니다. 제가 자식과의 관계를 끄는 건 아니에요. 가끔 만나요. 명절에 만나고 생일에 만나고. 좋아요. 근데 의존은 안 해요. 생활비 안 받고 병원비 안 받고 인정 안 구하고 완전 독립. 딸이 말해요. 엄마 요즘 편하세요. 예전엔 엄마가 저한테 계속 뭔가 원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엄마가 독립적이셔서 좋아요.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 멋있으세요. 저보다 더 바쁘시고 친구도 많으시고 존경해요. 자식들이 저를 더 존중해요. 의존할 때보다 독립했을 때.
역설적이죠. 매달리니까 멀어지고 놓아주니까 가까워지고. 기존 친구 3명하고도 관계 유지해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그걸로 충분해요. 새 친구 30명 있으니까. 65세 때 기존 친구한테 매달렸어요. 자주 만나자. 전화하자.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관계 틀어졌어요. 75세 지금 기존 친구한테 안 매달려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아요. 새 친구 있으니까.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식한테 의존하면 관계 나빠져요. 독립하면 관계 좋아져요. 기존 친구한테 매달리면 멀어져요. 새 친구 만들면 모두와 편해져요. 5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새 관계, 내 돈, 건강, 습관, 성취, 베풀. 이것만으로 완전 독립. 자식도 편하고 나도 행복하고 윈윈입니다. 친구 경숙이와 저를 비교해 볼게요. 경숙이는 75세 지금도 딸한테 매달려요. 매일 전화해요. 얘야, 엄마 외로워. 와줄래? 딸은 피곤해해요. 엄마 또요. 관계 안 좋아요. 아들한테도 매달려요. 매달 생활비 50만 원 받아요. 눈치 보여요. 기존 친구 2명한테도 매달려요. 자주 만나자고 해요. 친구들 부담스러워해요. 경숙이 외로워요. 불행해요. 저는 75세 지금 딸한테 안 매달려요. 2달에 한 번 만나요. 그걸로 충분. 관계 좋아요. 아들한테도 독립적이에요. 돈 안 받아요. 관계 편해요. 기존 친구한테도 안 매달려요. 1년에 한 번. 관계 편하네요. 새 친구 30명 있으니까. 매일 만나요. 행복해요. 자식 친구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의존이 필요 없는 거예요. 5가지로 독립하면 자식도 친구도 오히려 더 좋아져요. 여기까지가 제가 75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이 들면 자식 의존 끊고 기존 친구 매달림 끊고 5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첫째, 새로운 관계 만들기. 복지관 가서 새 친구 30명. 둘째, 비상자금 모으기. 자식 돈 안 받고 내 돈 5천만 원. 셋째, 건강 습관 만들기. 자식 도움 안 받고 매일 운동. 넷째, 성취 쌓기. 자식 인정 안 구하고 내가 성취. 5째, 베풀 실천. 자식한테 안 받고 내가 베풀. 이 5가지만 있으면 완전 독립. 자식 편하고 나 행복하고 65세부터 10년 동안 5가지 실천한 게 제 인생 완전히 바꿨고 안 했으면 지금도 자식한테 매달리며 불행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 자식 의존 안 끊고 5가지 안 하면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친구 경숙이가 정확한 예시입니다. 경숙이는 65세 때 저랑 똑같았어요. 딸한테 매달렸습니다. 매일 전화했어요. 얘야, 엄마 외로워. 와줄래? 생활비도 매달 받았습니다. 50만 원. 병원비도 부탁했어요. 아들한테도 매달렸습니다. 용돈 달라고.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75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랑 관계 완전히 틀어졌어요. 딸이 전화 안 받는데요. 엄마가 부담스럽대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아들도 거의 안 온대요. 명절에만 잠깐. 차갑대요. 경숙이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자식들한테 매달릴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졌어요. 역설적이죠. 매달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통장은 거의 비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받는 돈으로만 살았는데 자식들도 힘들어하니까 금액이 줄었대요.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불안하대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운동 안 했으니까. 약이 4개로 늘었습니다. 병원비 월 30만 원. 자식들한테 부탁하는데 눈치 보인대요.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10년 동안 아무 성취 없었으니까. 자격증도 상도 작품도 없고. 자식 인정만 받았는데 인정도 못 받았어요. 받기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주는 건 없고, 봉사도 기부도 안 하고, 죄책감만 커졌대요. 10년 동안 모든 게 더 나빠진 겁니다. 자식한테 더 의존했더니 관계는 더 나빠지고, 경제는 더 불안하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악순환이었어요. 제 또 다른 친구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순자. 순자도 65세 때 자식한테 의존했대요. 딸한테 매달 생활비 받고 아들한테 용돈 받고 70세 때 딸이 이민 갔습니다. 미국으로. 생활비 끊겼어요. 순자 패닉. 아들한테 더 매달렸습니다. 아들 부담 커졌어요. 관계 악화됐습니다. 72세 때 아들이 말했대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더는 못 도와드려요. 순자 절망했습니다. 의지할 자식 없어진 거예요. 통장도 비었고 친구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75세 지금 완전히 고립됐대요. 외롭고 불안하고 불행하대요. 이게 자식 의존 계속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떠나요. 이민 가거나 바빠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때 의존했던 사람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제 이야기는 어떨까요? 65세 때 저도 자식한테 의존했습니다. 근데 66세에 끊었어요. 독립선언했습니다. 5가지 시작했어요. 75세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들과 관계 오히려 좋아졌어요. 의존 안 하니까 편해하더라고요. 분기에 한 번 만나는데 즐거워요. 부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 통장 5천만 원. 자식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건강도 완전 독립. 약 제로. 병원비 제로. 자식 도움 안 받아요. 정서적으로도 독립. 자존감 하늘 높아요. 자식 인정 필요 없어요. 10년 동안 완전 반대로 갔어요. 경숙이 순자는 더 의존하고 더 무너졌고, 저는 독립하고 더 강해졌고. 차이가 뭘까요? 자식 의존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 5가지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10년 후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경숙이처럼 자식한테 더 매달리다가 관계 더 틀어지고 완전 고립되고 싶으세요? 순자처럼 자식들 떠나면 무너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자식 의존 끊고 완전 독립해서 오히려 관계 좋아지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못 끊어요. 자식 의존을. 왜 그럴까요? 5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첫째 핑계. 자식이 나를 버리면 어떡해? 생활비 안 주면 어떡해? 이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자식한테 매달리면 자식이 도망가요. 독립하면 자식이 존중해요. 관계 더 좋아집니다. 제가 증명했어요. 둘째 핑계. 나이 들어서 무슨 새 친구를 사귀고
무슨 돈을 모아. 이제 늦었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저 66세에 시작했어요. 됐습니다. 70세, 80세도 할 수 있어요. 복지관 가보세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셋째 핑계. 자식이 효도해야지. 내가 키웠는데. 생활비 주는 게 당연하지. 이건 집착입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 있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자식 인생 망치지 마세요. 독립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넷째 핑계. 나는 혼자 못해. 자식 도움 없으면 못 살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저 10년 동안 혼자 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새 친구 만들고 돈 모으고 운동하고 가능합니다. 다섯째 핑계. 자식한테 미안해. 이제 와서 독립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건 기우입니다. 자식들 오히려 좋아해요. 엄마 아빠 독립하시니까 편하대요. 제 딸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멋있으세요. 이 5가지 핑계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식 의존 끊는 게, 혼자 사는 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한테 매달려서 눈치 보이고 관계 나쁜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매달리고 더 외롭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섭지만 독립해서 10년 후 자유롭고 행복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싶으세요? 저는 66세에 무서웠어요. 자식한테 생활비 안 받겠다고 선언할 때 떨렸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근데 했어요. 지금 어때요? 10년 후 완전 독립. 완전 행복. 자식들과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무서움, 이겨낸 보상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식 의존 끊기. 오늘 자식한테 선언하세요. 얘들아, 이제 엄마 혼자 할게. 생활비 안 받을게. 병원비도 안 받을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식들 놀랄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언하세요. 둘째, 새 친구 만들기. 내일 당장 복지관 전화하세요. 등록하세요. 프로그램 3개 신청하세요. 요가 봉사 취미. 첫 수업 가세요.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세요. 연락처 교환하세요. 한 달 안에 새 친구 5명 생깁니다. 셋째, 비상자금 모으기. 오늘부터 지출 줄이세요. 외식 배달 끊으세요. 작은 집 알아보세요. 부업 알아보세요. 복지관 청소 월 30만 원. 매달 저축 시작. 20만 원씩. 1년 240만 원. 5년이면 비상자금 확보됩니다. 넷째, 건강 습관 만들기. 내일 아침 6시 30분 일어나세요. 운동복 입으세요. 공원 가세요. 30분 걸으세요. 매일. 복지관 요가 신청. 주 3번. 수영 배우세요. 1년이면 약 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취 시작. 봉사 신청. 주 2번. 6개월 하면 상 받아요. 취미 배우세요. 탁구, 그림 뭐든. 대회 나가세요. 자격증 도전. 공부하고 따세요. 작은 성취가 자존감 올려줍니다. 여섯째, 베풀 실천. 봉사 시작. 무료급식 환경정리. 주 1번. 기부. 월 5만 원. 적어도 괜찮아요.
이웃 도우세요. 독거노인 방문. 주 한 번 베풀면 행복해집니다. 5가지 동시에 시작하세요. 하나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첫 달에 자식 의존 끊고 복지관 등록하고 저축 시작하고 운동 시작하고 봉사 시작. 부담되면 작게. 새 친구 1명 저축 10만 원 산책 20분 봉사 주 1회. 작게라도 5가지 다 하세요. 3개월 지나면 익숙. 6개월 지나면 변화. 1년 지나면 인생 달라요. 10년 지나면 완전 다른 사람 됩니다. 저처럼요. 제가 65세 때 자식한테 의존하며 불행했을 때 누군가 이 5가지 알려줬다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자식 필요 없습니다. 기존 친구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고 이 5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관계 비상자금, 건강습관, 성취 베풀. 이것만으로 완전 독립. 완전 행복. 자식도 편하고 나도 자유롭고 75세가 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새 친구 30명, 내 돈 5천만 원 완전 건강, 여러 성취 매일 베풀. 자식한테 안 매달리고 기존 친구한테 안 의존하고 완전 독립. 65세부터 10년 동안 5가지 실천한 게 인생 완전히 바꿨고 안 했으면 지금도 자식한테 매달리며 불행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자식한테 선언하세요. 이제 혼자 할게. 복지관 전화하세요. 저축 시작하세요. 운동 시작하세요. 1년 후 독립적이고 행복한 자신 만날 겁니다. 서울에서 김영희 올림. 저는 영희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75세가 되어 깨달은 5가지가 자식 의존 끊고 진짜 행복 찾는 방법이고 실천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5가지 실천해서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후 만드시길 바랍니다.